피터캣 북클럽 125번째 작품은 캐나다 출신 작가인 솔 벨로의 오늘을 잡아라입니다. 1956년도에 발표된 얇은 책이지만 묵직한 느낌이 있죠. 대도시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의 고독이 아주 잘 표현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말의 자비도 없이 주인공을 끝까지 몰고 가다가 결국 비유적으로 익사시켜버리는 작가의 냉정함과 단호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밀고 갔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리를 바닥까지 독자들도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끝까지 밀려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 깊게 공감하면서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작은 반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답없는 소설의 작가는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 같아서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힘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토미 윌헬름이고요. 40대 중반이고 지금 몇 달째 실직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오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돈 많은 은퇴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뉴욕의 어느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저명한 의사였고 부자였고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은퇴한 다음에 이곳에 혼자 머물고 있는데 돈이 궁한 주인공이 뭔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 소설은 호텔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와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주인공은 이제 로비로 내려오고 있고 로비에서 신문 매장 주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신문 매장 주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문 매장 주인은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아주 말끔하게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의 차림은 상당히 단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신문 매장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문장이 2번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문 매장 주인과의 대화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문, 바로 오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신문 매장 주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문 매장 주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당연히 신문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주인공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주인공의 과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주인공은 동부 출신인데 명문대학에 들어갔지만 2학년 때 어느 헐리우드 스카우터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배우가 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주인공은 그 길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름도 원래 이름은 이제 위렐름 애들러였는데 이름을 토미 위렐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마음대로. 이 개명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좀 이 주인공이 성급해요. 자신이 영화배우로 성공할 거라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학교도 집도 이름마저도 가족마저도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혼자 떠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캘리포니아에 가서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 발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거슬리는 특유의 손동작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스카우터가 "저 발음 때문에 영화배우로는 성공하지 못하겠다." 해서 인제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그 스카우터를 붙잡고 이곳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라면 언제나 마음 내키는 대로 직진만 하기 때문에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결국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배우가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몇 편의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병원에서 자벽부 같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두가 반대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이 결혼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결혼을 역시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이미 주인공은 가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위기에 빠진 나라를 자기 손으로 구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명심이 이제 솟구쳤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참전해 놓고도 태평양의 어느 섬까지 가서 그냥 조용히 행정병을 하다가 돌아온 거죠.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린이용 가구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성격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연봉을 받는 자리에까지는 올랐지만 불과 몇 달 전에 회사에서 자신을 임원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막상 승진이 안 되고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던 자리에 회사 사장의 사위가 와서 꽂히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사표를 써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는 아내하고도 별거 중인데 이 주인공에게는 따로 애인이 있기도 했고 또 아내와도 잘 맞지 않아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먼저 인제 집을 나와 버렸지만 지금은 이혼마저도 주인공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공의 모습을 잘 보면 주인공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게 대부분은 과거에 생각 없이 저질렀던 일들을 수습하는 데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실제 오늘은 당장 아내에게 아이들 보험료를 입금해 줘야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이들에게 나쁜 아빠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심리적으로 아주 쫓기는 상황인 거죠. 사실 얼마 전까지는 $700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가치로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같은 호텔에 거주하는 템킨 박사라는 사람의 말에 홀딱 넘어가서 가진 돈을 전부 선물 시장에 투자해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매수한 선물 가치가 폭락해서 출금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들 보험료를 아내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찾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네, 급하게 도움을 청해 보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템킨 박사마저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템킨 박사를 찾으러 거리로 나섰다가 인파에 휩쓸려서 어느 장례식장으로 네, 밀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시신을 보고 결국은 오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과하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주인공이 평생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44살이나 먹었으면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인공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참 한심한 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뭘 얼마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엔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사에 돌아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복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인공이 지금 절망해서 말 그대로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정신적으로 익사를 해버린 건데,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작가가 제시하는 제3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이 책 뒷부분에 가면 바이올린을 켜는 그 거린이 주인공을 보고 거기 이렇게 호칭을 하죠. 거기라고 말하는 게 왠지 어떻게 들렸냐면 이봐 거기 오늘 뭐 잊은 거 없어? 하는 말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힌트인가 해서 주인공이 오늘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던 사소한 일들이 뭐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가가
여기저기 많이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먼저 아침에 신문 매장에 들렸다고 말씀드렸죠. 매장 주인의 옷차림은 굉장히 깔끔했는데 주인공은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저분하게 다닐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사실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거는 자존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작가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구나.' 그리고 주인공이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식구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작별해야 하는 것들을 더욱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하고의 아침 식사 장면이 이어지는데 역시 주인공은 아버지의 호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아버지의 건강을 먼저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를 원망하기에만 바빴던 거죠. 그리고 증권회사 객장에서 만난 그 은퇴한 양계업자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이 진짜 부자이기도 하고 또 투자도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인 걸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은 주인공에게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적절한 충고를 해줄 수도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템킨 박사를 조심하라는 정도의 말을 해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종목을 추천해 줄 수도 "이걸 한번 사 보면 어떨까?" 요 정도의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노인을 도와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그 기회마저 놓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공은 계속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무조건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을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만 빠져 가지고 타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에는 깔끔한 옷차림과 함께 자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너 있게 대하는 태도도 포함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단정하게 입고 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미래의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 소설의 주인공 또한 청결이나 옷차림 그리고 타인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태도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마침내 이 친구도 이 사람도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서 자신의 오늘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차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자 일단 씻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